이강민의 잡지사 3월호 20번째 페이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조각의 우주를 더 떠먹여주고 싶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잡지사를 듣겠다. 네,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잡히노자. 네. 우리 먼지님의 화제의 신간 날마다 우주 한 조각. 저도 매일 묵상하듯이 일독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개구리 사진이 있었잖아요. 네. 공중으로 날아간 개구리 사진에 특히 내가 감명을 받았다. 이런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댓글로 개구리 사진 나올 때 액정에 뭐 묻은 줄 알고 닦을 뻔했다라고 하신 분 계시고 캐로로가 고향별로 돌아가기 위해 우주선에 탑승하려다 실패한 것이다. 이런 또 캐로로 실향민설 이런 거 퍼뜨린 분도 계셨고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보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신 신간을 저희가 총 5분께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 댓글 중에 유독 한 분이 눈에 밟혔습니다. 캡처된 게 있나요? 나 뽑지 마시오. 나는 사서 읽겠소. 라고. 굉장히 좀 쓸데없이 비장하고 네. 왠지 모르게 좀 멋있는 댓글이 달려서 제가 한참을 봤거든요. 놀라운 댓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의 이런 패기와 어떤 호방함이 우리 에디터들의 어떤 도발 심리를 오히려 자극해서 이분께는 저희가 특별히 2번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공지된 잡지사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특별히 이분께 책을 저희가 선물해 드릴 테니까 이래도 정말 사서 보실 건지 그 진정성 저희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수해 주세요. 자, 당첨자 5분은 잡지사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또 당첨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또 노출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치킨 한 조각, 피자 한 조각, 케이크 한 조각 사드실 돈으로 우주 한 조각 사보시는 것도 좋겠지요. 이 정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잡다한 우주사전 오늘의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약 50억 년 뒤 우리 지구에게 닥칠 끔찍한 운명을 알려주실 거라고. 네. 우리가 이제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루를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태양을 보면 그냥 별일 없이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실 태양은 엄청난 내적 갈등을 매일 하고 있어요. 내적 갈등? 네, 내적 갈등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양이 우리가 매일 봤을 때 항상 똑같은 사이즈로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태양 내부에서 벌어지는 아주 뜨거운 핵융합 반응과 태양 자체의 육중한 중력, 이 두 가지 힘이 엄청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태양 같은 별들은 이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를 융합해서 막대한 에너지를 만드는 핵융합 반응으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부에서 아주 높은 온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높은 온도 때문에 바깥으로 팽창하고 싶어하는 팽창 압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또 별은 엄청 무거운 질량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육중한 질량 때문에 또 스스로 붕괴하려고 하는 중력이 또 작용하고 있어요.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과 밖으로 퍼지려는 힘이 밸런스를 이룬다. 딱 그래서 그 밸런스를 유지하게 되면 우리가 딱 안정적인 사이즈를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딱 그 상태가 되었을 때부터 천문학적으로 별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들부들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치열한 삶을 살고 있네. 겉으로 봤을 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은 항상 부들부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냐면 태양이 아무리 크다 한들 어쨌든 사이즈가 있잖아요. 태양도 결국엔 품고 있는 연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서서히 그 중심부부터 자기가 태울 수 있는 연료가 고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심부에서 핵융합의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불씨의 그 화력도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서서히 바깥으로 스스로를 팽창시키려고 하던 압력의 그 파워가 약해지게 됩니다. 중력이 더 세지겠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잠깐 중력이 더 세지니까 내부 그 별의 중심부가 잠깐 압축이 되겠죠. 그러면서 잠깐 다시 별 내부가 짓이겨지면서 중심부가 더 뜨거워져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또 되게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중심부가 짓이겨지고 다시 한번 중심부의 온도가 뜨거워지게 되면서 이번엔 정중앙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정중앙을 감싸고 있는 그 별 내부의 껍질층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원래는
별의 정중앙에 있는 적은 양의 수소 땔감만 태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점화가 되었을 때는 그 정중앙을 감싸고 있는 네. 조금 더 부피가 큰 껍질층이 불타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더 많은 양의 연료를 태우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그러면서 더 강한 압력으로 화력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엔 다시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중력을 이기고 더 강한 압력으로 별이 팽창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세가 역전됐구나. 맞습니다. 계속 팽창해요, 그러면. 그래서 연료가 다 고갈될 때까지 이제 태양 같은 별들은 계속 무럭무럭 팽창을 하게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팽창을 하게 되냐면 네. 앞으로 한 20억 살 정도 지났을 때 네. 태양의 사이즈가 별 하나의 사이즈가 수성 궤도 혹은 금성 궤도까지 팽창할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수성 금성을 집어삼킬 정도로 네. 태양이 커진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정도 시기가 되면 예. 수성과 금성 정도는 태양 표면 속으로 호로록 먹방의 이제 재료가 되겠죠. 그 다음이 지구인데. 맞습니다. 그 다음 지구인데 예. 이제 앞으로 한 40억 살, 50억 살 정도가 더 지나면 예. 우리 지구도 결국에 태양 표면 속으로 호로록 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 태양은 폭발하기 직전까지 네. 우리 지구와 화성 궤도 사이 정도까지 아마 팽창하다가 터지게 될 겁니다. 지구까지 오진 않고 아마도 그 사이에서 터져요? 우리 지구까지 오고요. 오고? 네, 지구 다음인 지구 다음 네. 화성 가기 네. 전에. 야, 태양이 점점 지구를 향해 코앞까지 다가올 때. 네. 그럼 만약에 그때 50억 년 후에도 지구에 뭐 인류든 네. 생명체가 있다면 차츰차츰 뜨거워서 죽게 되나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 번에 팍 타버리나요? 사실 되게 끔찍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제가 하고도 끔찍하네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태양의 팽창 자체가 순식간에 벌어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기후 변화가 이제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하늘에서 보는 태양의 시지름도 점점 커질 거고요. 그리고 지구의 평균 기온도 당연히 더 뜨거워지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태양 표면 자체가 지구에 가까이 접근하면서 태양풍도 지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면 아예 태양풍을 직격으로 맞은 지구의 대기권도 아예 우주 공간 바깥으로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구는 공기도 없고 바다도 없는 그냥 메마른 네, 그런 못 사는 땅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50억 년 후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야, 그러면 뭐 인류가 태양을 뭐 멈추게 할 수도 없을 거고 네. 뭐 살 길을 찾아야 될 텐데 뭐 방법이 없나?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그때까지. 만약에 우리 후손들이 50억 년이 되도록 잘 싸우지 않고 지구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딱 하나 이제 희망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태양 자체가 부풀면서 태양의 열기가 더 뜨거워질 테니까 그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열기를 받아서 액체 상태의 바다가 존재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의 범위가 점점 더 뒤로 밀려가게 될 거예요. 우리 지구가 지금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적당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지구가 지나치게 태양에 바짝 붙어 있지도 않고요. 너무 지나치게 태양에서 멀리 벗어나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영역을 천문학에서 골디락스 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는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헤비터블 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참고로 하나 그 잡다한 지식 사전이니까 이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를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 영국 동화 중에 어린 여자아이가 등장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디락스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숲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곰 3마리가 살고 있는 집에 몰래 들어갑니다. 근데 곰들이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테이블을 보니까 엄마 곰, 아빠 곰, 애기 곰이 먹던 스프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 이 얘기 옛날에 봤어. 그래서 그 엄마 곰이 먹던 스프를 먹으려니까 너무 차갑게 식어서 먹을 수가 없었고 아빠 곰이 먹는 그 스프를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뜨거워서 먹을 수가 없었고 애기 곰이 먹던 스프가 딱 적당하게 식어 있어서 그걸 몰래 먹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에 착안해가지고 너무 중심별에 가까워서 뜨겁지도 않고 너무 중심별에 멀어서 차갑지도 않고 딱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미지근한 그 온도를 두고 있는 거리 범위다라고 해서 이제 그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태양 자체가 점점 부풀고 팽창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단계를 적색 거성
거대하고 붉은 별이라고 부르는데 적색 거성 단계가 되면 좀 더 태양계 외곽으로 도망가보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 넘어 이제 화성 가까이까지 이제 팽창을 하니까 골디락스 존도 점점 더 뒤로 밀려가지고 그럼 뭐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지? 예. 실제로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예. 목성이나 토성 궤도 정도가 가능합니다. 아, 거기가 이제 딱 살기 좋은 네. 온도가 되는 거예요. 다만 목성이나 토성 자체는 네. 발을 디딜 수 없는 가스 덩어리 행성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정착하는 걸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대신에 목성과 토성 주변을 맴돌고 있는 얼음 위성들이 있습니다. 아. 뭐 예를 들면 목성 주변에 유로파 또는 토성 주변에 엔셀라두스 이런 얼음 위성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표면이 차갑게 얼어있는 얼음 덩어리이지만 네. 미래에는 이제 그곳이 충분한 태양빛을 받으면서 이제는 찰랑찰랑한 바다 행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인류가 이제 이주해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적당하게 괜찮을 수 있다. 네,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거기가 만약에 인류가 50억 년 후에 피난 내지 뭐 이주를 한다면 네. 후보지 중 하나군요. 네, 천문학자들이 눈독 들여놓은. 네, 그나마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목성과 토성 주변의 그 위성으로의 이주를 성공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이제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부풀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끝내 폭발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부에 그 팽창했던 별의 중심부에 남아있던 별의 핵에 해당하는 찌꺼기를 남기고 사라지게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태양계 외곽에 도망가 있을 때 네. 폭발하는 별의 여파까지도 목성과 토성이 버텨주어야만 우리가 도망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겠죠. 목성과 토성이 안 망가져야. 그렇죠. 만약에 기껏 여기 가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겠지 하고 잘 이제 있었는데 예. 갑자기 태양이 아예 터져버려가지고 그 충격파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린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제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태양이 끝내 폭발하더라도 네. 그 태양계 외곽을 맴돌고 있는 거대 가스 행성들은 그래도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버틸 수 있으려나?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큰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네. 최근 제임스 웹 관측을 통해서 네. 우리 미래 인류에게 정말 그 신라 같은 희망이 되는 하나의 그 관측을 하게 됩니다. 오, 최근에? 네. 예, 그래서 제임스 웹으로 이제 그 백색해성 주변을 맴돌고 있는 별 하나를 그 외계행성 하나를 관측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일단 제임스 웹이기 때문에 가능한 관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백색외성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가 다 끝나고 남은 별이 폭발하고 터지고 남기는 시체별이에요. 그래서 그게 백색 외성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터지면은 백색 외성이 되는 거예요. 네네. 아, 시체별. 그래서 제가 잠깐 재미삼아 좀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네. 그 태양 같은 별들은 보통 핵융합 마지막 단계에서 수소를 융합해서 헬륨 찌꺼기를 만들고 헬륨 찌꺼기를 또 융합해서 탄소 찌꺼기까지 만들고 죽습니다. 예. 그래서 태양 정도 되는 별들이 죽었을 때 남기는 백색외성은 네.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짓이겨진 탄소 찌꺼기 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네. 우리 우리 지구에서도 땅 속에 네.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짓이겨진 탄소로 이루어진 보석이 있습니다. 석탄, 석탄, 기름. 석탄과 같은 재료이지만 값비싼 보석. 다이아몬드. 예. 네, 그래서 천문학적으로 보면 네. 태양 같은 별이 결국에 백색외성으로 죽었을 때 어떤 상태일까를 생각해 보면 다이아몬드 별이에요. 아, 진짜? 네, 너무 탐나지 않나요? 옛날에 아기 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에서 맞아요. 다이아몬드 별 있었는데 찌꾸별. 희동이가 하나 훔쳐오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싸우다가 다 사라져버리는 정확하게 찌꾸별. 천문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 찌꾸별은 백색외성입니다. 그거 굉장히 과학적인 고증이었네.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이제 그런 백색외성을 관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죽어가는 별이기 때문에 백색외성은 죽기 직전에 남아있는 온기로만 빛나고 있어요. 더 이상 내부에 핵융합 같은 자체 여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지근하고 어둡게만 빛나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별들은 핵융합이라는 자체 여론이 있기 때문에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같은 더 짧은 파장의 강한 빛으로 빛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백색외성 같은 별들은 굉장히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적외선 같이 더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약한 빛으로만 미지근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어렵겠네. 맞아요. 일반적인 망원경으로는 백색외성은 잘 안 보여요. 밝게 빛나고 있는 다른 별빛에 파묻혀가지고 어지간해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웹은 네. 적외선으로 관측을 하고 있어요. 아, 예, 전에 말씀하셨죠.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제임스 웹 입장에서는 네. 백색외성이 더 찾기가 쉬운 타겟이 되는 거죠. 아, 적외선으로는 더 잘 보이는군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임스 웹이 그 백색외성 와이트 드워프 1202, 232와 2105, 82라고 하는 두 별 주변에서 예. 이제 맴돌고 있는 두 외계 행성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거의 목성 정도로 거대한 크기를 갖고 있는 네. 이제 외계 행성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화면으로 자료 사진을 띄워드리는데 저 사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아, 네. 이제 네. 천문학자들이 외계 행성을 어떤 식으로 찾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천문학자들이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외계 행성을 보통 어떻게 찾을까라고 물어보면 그냥 좋은 망원경이랑 카메라 가지고 인증샷 찰칵 찍어서 별이랑 옆에 뭐 맴돌고 있는 거 찍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보통 생각을 제 정도 하시거든요. 수준이었다. 예. 근데 네. 실제로 그렇게도 찾기도 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천문학에서는 다이렉트 이미징, 우리말로 직접,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직찍인 거죠. 아, 그러네. 네, 직접 찍기인 예. 건데 실제로 활용을 하긴 하지만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 왜죠? 왜냐하면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게 행성은 직접 빛을 내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밝게 빛나는 별 옆에 파묻혀 있는 어두운 행성을 사진으로 찍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할 수밖에 없냐면 어떤 별을 찍은 다음에 그 별빛의 성분을 네. 컴퓨터로 모델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사진 속에서 이미지 안에서 별빛 성분을 인공적으로 계산해서 빼주는 거예요. 네. 약간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냐면 요즘 그 뽀샵 어플들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 뾰루지 뾰루지. 아니면 뭐 막 지우고 싶은 여러 트러블 같은 거 네. 그런 거 살짝 이렇게 지워주는 것처럼 네. 별빛 성분만 싹 지워주는 겁니다. 사진 속에서. 네. 그러면 주변에 퍼져 있던 별빛이 싹 가려지면서 네. 그 주변에 파묻혀 있던 작은 얼룩 같은 게 싹 드러납니다. 아, 예. 그러면 그 주변에 숨어 있던 작은 그 행성 이런 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 거죠. 얼룩이 행성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런 그래서 식으로.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찾게 되는데 예.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방법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잘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웹은 워낙에 성능이 좋다 보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그 방법을 쓰게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신 사진을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진이 처음에 찍은 그냥 그 별과 주변에 뭔가 얼룩이 보이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예. 사진 가운데 있는 크게 보이는 검은 얼룩이 네. 밝게 빛나고 있는 별이고요. 네. 주변에 뭔가 얼룩이 하나씩 찍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이 별 백색외성 곁을 맴돌고 있는 그 외계 행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처음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냐면 이게 일반적인 백색 외성이라면 미지근한 적외선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빛을 내보내고 있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저 이미지에서 이제 그 빛 성분을 빼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두 번째 이미지를 또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뽀샵을 해서 네. 두 번째 이미지까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예. 지금 별이 빠진 영역을 빨간 동그라미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네. 옆에서 맴돌고 있던 얼룩이 좀 더 선명하게 선명해졌어요. 이제 드러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우리가 그 지우고 싶은 별 성분만 지워서 그 주변에 숨어있던 외계 행성의 성분만 싹 드러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저 세 번째 사진은 뭔가요? 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그 네. 별 옆에 숨어있던 외계 행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 드러난 네. 새롭게 드러난 저 외계 행성 성분을 네. 저게 진짜 외계 행성인지 아닌지 추가로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처리를 하게 되냐면 네. 만약에 이게 외계 행성이라면 동그란 일반적인 그 구형의 천체일 테니까 또 별처럼 똑같이 미지근하게 빛나면서 그 빛을 내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학적으로 다시 한번 이게 행성일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그 빛 성분을 빼줍니다.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 회색빛 음영 같은 거를 예, 맞습니다. 또 한 번 빼주는 거예요. 네, 예. 그랬을 때 예. 저게 만약에 일반적인 행성이라면 이론적으로 행성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한 빛을 빼주었을 때 예. 완벽하게 이제 지워져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완벽하게 지워지니까 네. 이거는 일반적인 행성이다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행성이 맞았다를 네, 도출해내는 3단 과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렇게 꼼꼼하게 과정을 밟는구나. 네네. 근데 아까 그 백색위성 같은 경우는 뽀샵 처리 완전히 되면 행성이 맞다. 이제 그건 100% 단언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예. 100%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이렉트 이미징 기법의 조금 한계인데요. 네. 그 최종적으로 다이렉트 이미징 방법만 가지고 이게 진짜 외계 행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말 긴 세월 동안 여러 번 관측을 해서 저 작은 얼룩이 네. 위치를 바꾸면서 별 주변을 맴돌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딱 한 번만 관측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얼룩이 정말 위치를 바꾸면서 궤도를 돌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다이렉트 이미징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거의 뭐 9년, 10년 관측을 해가지고. 그럼 10년 후에 봤을 때 그 궤도를 따라 움직였나 안 움직였나를 또 확인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담 삼아 예. 다이렉트 이미징으로 박사 논문을 쓰면 졸업할 수 없을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천문학자들이 이 외계 행성 찾는 방법을 좀 더 영리한 방법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만약에 어떤 별이 있고 네. 별 주변에 외계 행성이 맴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멀리서 그 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외계 행성은 어두워서 안 보이겠지만 별만 보고 있다고 할 때 네. 별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외계 행성의 존재를 눈치챌 수 있을까요? 별만 봤을 때 뭔가 맴돌고 있습니다. 근데 외계 행성 자체는 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린 별빛만 보고 있습니다. 네. 답 아는 사람 없어요? 모르겠는데요. 주기적으로 네. 외계 행성이 조그만한 그 행성이 예.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겠죠. 그러면 네. 조금이긴 하겠지만 네. 우리가 보는 별빛의 밝기가 살짝 어두워질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일식월식 느낌이에요. 맞아요. 예. 외계 행성은 계속 같은 궤도를 돌잖아요. 네. 즉 별빛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현상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가 그 일정한 주기로 네. 행성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면서 밝기가 어두워지는 현상을 트랜짓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트랜짓을 가지고 외계 행성을 지금은 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임무가 끝났던 케플러 우주망원경이라고 있는데 네. 이 우주망원경이 이 방법 하나만으로 거의 5,000개 가까운 외계 행성을 발견을 했었고요. 야, 열일했네. 네, 그리고 이제 케플러는 이제 미션이 끝났고요. 네. 케플러의 동생에 해당하는 테스라는 우주망원경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테스는 설마 테스형의 테스인가요? 아니 아닌가요? 네, 그 예. 트랜짓 엑소플래넷 설치 약자구나. 서베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 저도 농담삼아 테스 형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예. 네. 그 친구는?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열심히 이제 올라가서 거의 지금 한 4년째, 5년째 관측을 이어가고 있고요. 벌써 후보 천체까지 합치면 거의 10,000개 넘게 외계 행성들을 쭉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그 트랜짓 방식으로 지금도 외계 행성을 찾고 있다. 네. 예. 자, 제임스 웹의 이번 관측 더 이상 뭐 지구에서 살 수 없는 50억 년 뒤 뭐 인류의 생존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도 될 것 같습니다만 선생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천문학을 하면서 항상 하게 되는 생각인데요. 네. 우리가 보게 되는 밤하늘은 이 138억 년간 이어지고 있는 우주 역사 속에 굉장히 짧은 한 찰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적이고 우주는 변하지 않고 그저 매일 똑같은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하지만 우주의 타임스케일에서 우리가 조금 긴 호흡으로 우주의 모습을 바라보면 네. 우주는 항상 변하고 있고 굉장히 역동적인 세계라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결국에 우리 태양도 지금은 계속 영원히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50억 년이 지나면 언젠가는 사라질 별이라는 것을 우린 알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언젠가 그 별이 죽으면서 우리 지구도 태양과 함께 사라질 행성이라는 걸 우리는 결국에 정해진 운명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물론 다행히도 네. 저라는 개인에게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넓게 봤을 때 이 지구 생태계 또 우리 인류에게는 언젠가는 고민을 해야 하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전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고민을 계속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함께 계속 마음속 어딘가에 그 간직한 채 계속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어떤 과학이 갖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 전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주 먼 미래일이지만 그렇게 미래를 또 상상해보고 좀 대안을 우리가 짜볼 수 있는 그 자체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겠죠. 자, 이제 끝으로 50억 년 뒤 우리 후손들에게 50억 년 전 지웅배라는 천문학자가 보내는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또 이상한 걸 시키는데 잠레시보 메시지 뭐 하실 말씀 어떤 메시지 남기겠습니까? 정말 당황스러운 요청인데요. 왜 당황시키고 그래요? 예.
이게 그렇게 돌발 질문이었긴 했지만. 네네. 예. 오늘은 네, 우주먼지 현재타임즈 구독, 좋아요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때도 이 땡튜브라는 플랫폼이 살아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먼 미래에서 구독해 주세요. 네. 자, 여기까지 50억 년 뒤 후손들에게 실낱 같은 희망이 될지도 모르는 제임스 웹의 아주 최신 관측 결과를 이제 먼지님께서 친절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먼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